안녕하세요. 네, 순환의 책방입니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작가 소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인간과 가장 흡사한 DNA를 가진 영장류 보노보와 영장류 연구센터 사육사가 주고받는 교감을 깊이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처음으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판타지 장르를 차용하여 이제껏 선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한 편의 감동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진감과 흡입력 넘치는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소설. 제목은 진이, 저자 정유정, 발행은 은행나무입니다. 책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인원 책임 사육사로서 마지막 출근을 한 진이는 예상치 못한 침팬지 구조 요청을 받고 스승 장교수와 함께 인동호 주변에 있는 한 별장으로 향합니다. 구조 작업 중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짐승이 침팬지가 아니라 보노보임을 알게 되고 진이는 마취총을 맞고 의식을 잃은 보노보를 품에 안은 채 장교수가 운전하는 차에 오릅니다. 장교수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어떠냐며 진이라는 이름을 제안합니다. 평소 같지 않은 말에 그녀는 다소 뜨악해하지만 입속말로 진이의 이름을 가만히 읊조립니다. 진이. 그때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직후 진이와 보노보 진이가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개의 영혼이 교차하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는 진이는 진짜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지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진이의 무의식을 통해 그녀는 마치 영상을 보듯 진이의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고 진이의 몸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었다. 때로 먹구름 같은 무쇠빛 대기를 지나갔고 때로 번개처럼 번뜩이는 불빛 속을 통과했다. 어둠의 밑바닥으로 하염없이 추락하다 환한 빛 속으로 솟구치기도 했다. 늘어진 나뭇가지와 뒤엉킨 덩굴 틈새를 새처럼 날아다닌 적도 있었다. 빽빽한 거목들 사이로 파랗게 흐르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기도 했다. 언제부턴가는 어떤 순간 속에 서 있었다. 섬광 같은 영상들이 꼼꼼한 시야로 떠올랐다가 꺼지듯 사라졌다.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 검은 눈동자, 비명을 터뜨리며 벌어지는 입술, 출렁이고 흩어지는 검고 짧은 머리칼, 물보라가 일듯 하얗게 부서지는 차창, 지퍼가 열리듯 살이 갈라지는 이마, 스프링클러처럼 터져나와 얼굴을 뒤덮는 선혈, 셔터처럼 내려다치는 눈꺼풀. 이것은 기억일까 꿈일까? 기억이라기엔 시점이 맞지 않고 꿈이라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었다. 어쩌면 무의식이 빚어내는 만화경일지도 몰랐다. 무의식의 만화경 속에서 인간 정신이 뭘 하는지 아는 바 없지만 뭔가를 한다면 바로 이런 짓을 하지 않겠는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직접 볼 수 없는 내 얼굴을 대면하는 일. 내 얼굴은 곧 사라졌다. 시야에는 우주 공간처럼 깊고 광막한 어둠만 남았다. 나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려 봤다. 되지 않았다.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었다. 과히 눌린 것도 아니었다. 들어 올릴 손가락이 없었다. 몸 전체가 물리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몸이 알아서 알고 있어야 할 현재의 자세마저 자각되지 않았다.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엎어져 있는지 하다못해 숨을 쉬는 느낌조차 없었다.
몸은 사라져버리고 의식만 남아있는 것처럼 시선 역시 움직일 수 없었다. 옆으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시야 각 안에서 움직이는 무언가에 딱 북박인 상태였다. 처음에 무언가는 수억 광년 거리에서 가물거리는 별처럼 보였다. 잠시 후엔 행선처럼 크고 검은 구체로 보였다. 내 정면으로 미끄러져 와서 멈춘 후에야 그것이 눈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검은 눈동자, 암갈색 눈자위, 유순해 보이는 둥근 눈매, 사고의 마지막 순간에 봤던 그 눈이었다. 동공이 활짝 열린 진이의 눈이었다. 나는 초질량 블랙홀에 걸려든 소행성처럼 진이의 동공 속으로 순식간에 끌려 들어갔다.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도 무지막해서 현기증이 일고 멀미가 났다. 의식마저 납작하게 뭉개졌다. 제10장 진이 천둥 소리에 소스라쳐 눈을 떴다. 주변이 어두웠다. 공기는 뜨겁고 끈끈했다. 내부 감각이 알려주기를 진이는 어딘가에 등을 기대고 웅크려 앉아 있었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거칠거칠하게 녹이 쓴 무쇠벽 같았다. 목에 걸린 물건 역시 쇠줄이었다. 목을 조이는 건 아니었으나 무게 자체만으로도 무겁고 답답했다. 엉덩이와 발바닥에 닿는 감촉으로 추측했을 때 앉아있는 바닥은 철망이었다. 발가락들이 구멍 속으로 빠져있는 걸 보면 구멍 크기나 모양이 바둑판과 비슷할 것 같았다. 정수리가 천장에 닿는 걸로 미루었을 때 아주 좁은 공간이었다. 이 모든 단서들을 조합하면 진이가 철장에 갇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것도 철망 밑에 오물바지를 단 뜬창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나는 램프에 머물러 있을 터였다. 바깥 세상에서 진이가 목줄을 차고 뜬장에 갇힐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구조대나 경찰 손에 잡혔다면 10중 8구 영장류 센터로 후송됐을 테고 그곳에는 뜬장이 없다. 목에 쇠줄을 채우지도 않는다. 밀매업자 손에나 들어가야 일어날 일이었다. 확인 차원에서 손가락 하나를 꼼지락거려 봤다. 움직이지 않았다. 발가락은 물론 시선조차도 틀림없는 램프였다. 다만 그렇다고 결론 내리고 말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 언제부터 진이의 몸을 내 몸처럼 인지하게 됐는지 시기조차 모호했다. 혹시 정신을 잃기 전에 조짐이나 단서가 있었는데 놓친 것일까? 나는 진이의 어미가 동생을 낳은 새벽으로 기억을 되돌렸다. 사소한 동작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동이틀 무렵 진이의 어미는 아기를 품고 잠이 들었다. 동네 주민들도 잠자리에 들었다. 진이만 제 둥지로 돌아가지 않았다. 흥분을 어쩌지 못해 근처 숲을 천둥 벌거숭이처럼 나돌아다녔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휙휙 날기도 하고 널따란 수풀지대를 전력으로 추파하기도 했다. 생소하다 못해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동생을 본 유인원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 상황을 맞은 유인원의 감정에 대한 논문도 읽어보지 못했다. 완바의 류의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나 자신마저도 동생을 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므로 감정의 파장이 어느 정도로 큰지 구체적으로 짐작하기 어려웠다. 내가 읽을 수 있는 건 진이가 기뻐한다 정도였다. 기쁨의 강도가 너무 크고 갑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한다고 여겼다. 고백하자면 진이가 기뻐할 때 나는 속을 태우고 있었다. 진이가 밀림을 날뛰고 다니는 사이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되고도 남았으므로 진이에게 가 닿지 않은 걸 알면서도 할 일 없이 애걸복걸 하고 있었다. 너의 기쁨을 모르는 바 아니나 내 사정을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내 몸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기 전에 나를 내보내 달라고. 내가 깨어나기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속이 터진 나머지 급기야는 애원이 협박에 이르렀다. 계속 이러면 영원히 너의 기생충으로 살아버리는 수가 있어.
램프의 시간대는 거꾸로 가는 느낌이었다. 최근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대과거로 공통된 키워드는 명확하지 않았다. 주인공의 의식을 따라 흘러가는 프랑스 영화 같았다. 그러면서도 미니 시리즈의 한 해 분량처럼 상황마다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 반면 4개에 일어나는 변화는 점진적 진행이라는 패턴을 갖고 있었다. 램프를 들고 날 때 혹은 램프 안에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됐다. 1차로 불려왔을 때 나는 지니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2차 때엔 관찰자 시점으로 지니의 존재를 인식했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후부터는 지니의 감정을 읽기 시작했다. 3차부터는 지니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책처럼 읽는 방식이 아니라 나 스스로 느끼는 방식이었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후에는 지니의 몸을 내면의 눈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생겼다. 지니의 감정은 물론 감정과 연계되는 사고까지 느끼고 있었다. 덕택에 지니의 몸 안 곳곳에서 울리는 두려움의 소리를 듣게 됐다. 귓속, 뱃속, 심지어 혓바닥 밑에서도 맥박이 둥둥 거리고 있었다. 이 패턴대로 간다면 다음번엔 무엇을 알게 될까? 지니의 말을 알아듣게 될까? 아니,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까? 몸까지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될까? 그리하여 나는 생각을 멈춰 세웠다. 직감이 그렇게 시켰다. 저 불길한 상상을 들춰보는 대신 해야 할 생각이 있다는 걸 상기시켰다. 변화에 패턴이 있다면 교차에도 패턴이 있을 터였다. 그걸 찾아내야 했다. 램프밭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내게로 돌아가려면 나는 3번에 걸친 교차 과정을 마이크로초 단위로 잘라서 생각의 현미경에 내려놨다.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출입물이 지니의 동공이라는 것과 불현듯 나타나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었다. 절망이 밀려들었다. 좌절감이 한기처럼 의식을 흔들었다. 거대한 빙벽에 매달려 발 디딜 곳을 더듬는 기분이었다. 뜬장 바깥에선 천둥이 세상을 흔들고 있었다. 번개가 번뜩일 때마다 시야에 최창살과 검은 장막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럴 때마다 지니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움찔움찔 몸을 떨었다. 나는 천둥의 굉음 속 뒤에서 울리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보노보의 소리는 아니었다. 침팬지 소리와도 달랐다. 성조가 낮고 균일하면서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소리였다.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어조였다. 지니는 소리를 향해 귀를 쫑긋 세웠다. 부름은 2번, 3번 반복됐다. 잡음처럼 들렸고 의미를 알 수 없었으나 틀림없는 인간의 목소리였다. 누구일까? 생각하는 찰나에 지니의 입이 열렸다. 크고 길게 울리는 지니의 화답이 어둠 속으로 뻗어나갔다. 바깥의 부름은 더 들려오지 않았다. 천둥이 침묵하는 사이 다른 류의 소리가 들려왔다. 찔컥찔컥 비에 젖은 신발 밑창이 내는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로 미루어 다가오는 소리였다. 발소리는 뜬장 바로 앞에서 멈췄다. 천둥 소리도 멈췄다. 뜬장 바깥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상대는 뜬장 안을 탐색하는 기색이었다. 근방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건 지니의 갈비뼈 안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두려움과 기대와 희망으로 벌컥거리는 소리, 지니의 심장 소리.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몇 초가 지나갔다. 그 사이 빛의 중심이 시야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동했다. 비로소 손가락 사이로 희끄무레한 물체가 내다보였다. 처음에는 무언지 모를 만큼 희미하게, 잠시 후 사람의 얼굴이란 걸 알 만큼 또렷하게 지니는 손을 내렸다. 쇠창살 너머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칼만이나 까만 눈으로 지니를 바라봤다. 그녀는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몸을 낮췄다. 지니와 눈을 맞대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진이의 길을 거친 말은 낮게 뭉퉁그려진 잡음으로 전한데 내게 닿았다.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들었다. 아니다, 알아들은 게 아니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정확한 말이겠다. 나는 진이야, 이 진이. 진이는 창살 사이로 턱을 내밀었다. 나는 진이의 얼굴을 더듬는 내 눈동자의 움직임을 멍하니 마주봤다. 반복적으로 울리는 진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이름에서 새콤하고 달짝지근한 파인애플 냄새가 났다. 이름과 냄새가 하나의 기억으로 통합되는 순간이었다. 파인애플의 냄새가 진이의 냄새로 거의 자동으로 인동호의 기억들이 불려나왔다. 낚시대에 꿰인 파인애플과 내 목소리, 나뭇잎 사이로 조심스레 시선을 맞춰오던 진이의 눈, 나무에서 미끄러지는 나를 향해 뻗어오던 진이의 손. 갑자기 시야가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현기증이 덮치는 것처럼 머릿속이 컴컴해졌다. 내 것도 아닌 손이 바들바들 떨려오는 느낌이었다. 왜 몰랐던가? 왜 여태 의심해보지 않았던가? 인동호에서 나는 스스로 물었어야 했다. 진이가 왜 내 이름에 반응을 보이는지, 왜 그토록 빨리 경계심을 푸는지, 왜 의심 없이 파인애플을 받아 먹는지, 왜 그리도 친밀하게 눈을 맞춰 오는지, 왜 손을 뻗어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내 손을 붙잡았는지. 그때 못했다면 후회라도 짚어봤어야 했다. 그 모든 일이 밀림에서 자란 보노보, 그것도 적대적 상황에 내몰린 야생 보노보가 낯선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보편적 행동인지 아닌지. 우습게도 나는 그것이 내 교감 능력의 결과인 줄 알았다. 어리석게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진짜 이유를 알아차린 거였다. 이곳은 킨사사였다. 진이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진이라는 이름을, 내 얼굴과 목소리와 파인애플 향을. 시간이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나는 진이가 기억하는 것들, 내가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쳤던 것들과 재회해야 했다. 진이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내겐 기억을 피할 길이 없었다. 외면할 방법도 없었다. 진이를 향해 손가락 총을 쏘는 나와 내 손가락을 구원처럼 붙드는 진이와 진이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꼼짝없이 지켜봐야 했다. 나를 향한 진이의 절망적인 부름을 들어야 했다. 한 남자가 나타나 길쭉한 막대기로 진이의 허벅지를 찔러버릴 때까지. 이후의 일들은 진이는 완전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기억의 흐름을 따라 어딘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시공간을 징검돌처럼 건너다녔다. 발 디딘 곳마다 감각에 가까운 기억들만 분절된 형태로 남아있었다. 비로소 나는 진이의 램프가 어떤 궤도를 항행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사고 시점에서 시작해 사고 시점으로 향하는 사이클을 돌고 있었다. 유일하게 동생이 태어난 새벽만 별 관련이 없는 대과거의 기억이었다. 나는 그것이 진이의 무의식이 불러낸 사파일 거라 생각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절망을 견디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을 테니까. 그렇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진이에게 주었어야 할 것은 파인애플이 아니었다. 구조의 손길이었다. 내 이름을 알려주고 말을 걸고 다정하게 달랠 시간에 구조 요청을 했어야 옳았다. 최소한 가기를 빠져나온 후에라도 용기를 냈어야 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진이는 한국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나와 인동호에서 재회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죽음의 순간에 내가 진이 안으로 뛰어드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참담하고 부끄러웠다. 진이의 입술새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을 땐 온몸이 활활 타는 것 같았다. 불길이 너무 뜨거워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어머니가 내게 그랬듯 나도 진이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울지 마. 울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 순간 내게 중요했던 것은 말이 되는가 혹은 가능한가 같은 것이 아니었다. 뭐든 해야 한다는 간절함이었다. 진이가 혼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야 했다. 외로움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 죽는 일이 없도록 어쩌면 진이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다. 진이, 나도 혼자야. 그게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던 때가 있었어. 어머니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식당 주방을 전전하면서도 어머니는 사자처럼 살았다. 자기 운명을 한탄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주눅들지도 않았다. 그 유전자를 내게 물려주었을 뿐 아니라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르쳤다. 삶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 전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살아있는 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라고 했던 엘리아스의 말은 옳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 나를 맞는 것은 언제나 정적이었다. 밥 먹고 일하고 숨쉬는 매 순간순간 정적의 급류가 나를 휘감고 흔들었다. 어머니와 살던 집에서 기숙사로 거처로 옮겨봤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정적을 잊고자 삶을 소리로 채웠다. 저 앞에 놓인 모퉁이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내 발자국 소리로. 나는 정적을 잊고자 삶을 소리로 채웠다. 저 앞에 놓인 모퉁이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내 발소리로. 잠시라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했다. 행여 틈을 비집고 정적이 끼어들까봐 두려웠다. 그 결과 멈춰서는 법을 잊어버렸다. 언제나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팔 내리는 법을 잊어버리듯 킨샤사에서 진우를 만나기 전까지, 그로 인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 쭉 그랬다. 잠깐만 하듯 진이가 어깨를 움찔했다. 귀를 쫑긋 세우는 것도 같았다. 외부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다. 소리 죽인 발소리, 속삭대는 말소리,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소리, 선적된 물건들이 치워지는 소리, 이윽고 불빛이 정면으로 비쳐들었다. 시야를 꽉 채운 빛의 한 중심에 진이의 눈이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진이의 동공으로 빨려 들어갔다. 장 교수님, 점심부터 식사하셨다면서요? 불빛 너머에서 홍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누군가의 손가락이 내 눈꺼풀을 강제로 벌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백광은 펜라이트의 불빛이었다. 식사는 아니고 그냥 물 몇 모금 드셨어요. 내일 오후쯤 일반 병실로 옮길 것 같긴 한데. 박 선생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손가락도 박 선생의 것인 듯 했다. 같긴 한데라뇨. 무슨 문제 있어요? 홍림이가 물었다. 박 선생은 눈꺼풀에서 손을 뗐다. 불빛이 멀어졌다. 눈이 스르르 잠겼다. 나는 일이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문제라기보다 이진희 팀장 어찌 됐냐고 자꾸 물어서요. 박 선생의 손이 이번엔 깃바퀴를 부드럽게 당겼다. 이어 길쭉한 물체가 귓속으로 들어왔다. 느낌상 체온계 같았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갖췄다. 체온계가 아니라 송곳이 들어와도 움찔하지 않겠다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리 없이 호흡을 가다듬었다. 깨어난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뭐라고 대답하셨는데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심장이 뛰는 게 기적이라던데요. 저들은 왜 내 앞에서 내 이야기를 떠들고 있을까? 나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했다. 진이는 영장류 센터에 잡혀왔다. 이곳은 검역실일 것이다. 영장류 센터에 들어온 유인원이 가장 먼저 거쳐가는 방이니까 최소 3주는 머무르는 곳이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다른 개체에게 전염시킬 만한 병현체를 복용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건너편 벽엔 강화 유리로 된 큰 창이 하나 있었다.
창문 너머의 방은 수의사들이 쓰는 의무실이었다. 그제 밤 침팬지 팀이 모여 펜의 출산을 지켜보는 곳이었다. 의무실 너머에는 출산이나 심신쇠약, 정형행동 등의 이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개체를 격리 수용하는 방이 있었다. 진이는 무곡 어디점에서 포획돼 영장류 센터로 이송됐다. 감력실에 수용된 후엔 기초검사를 받았다. 내가 램프에 갇혀있는 동안 진이는 램프 속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박 선생의 묘사대로라면 진이는 영락없는 몽유병 환자였다. 민주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후 그렇지 않을까 추측한 부분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내가 현실에서 진이의 몸을 통제할 때 진이의 정신은 어디로 갈까? 나처럼 램프로 갈까? 진이의 램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진이도 나처럼 램프 안에선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을까? 이 추측이 맞다면 진이는 24시간 내내 잠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다. 나는 뇌 전문가가 아니었으므로 상상을 더 밀고 나가기도 어려웠다. 변화의 기전이나 내가 진이에게 점점 동화돼가는 듯한 이유도 여전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분명한 건 교차가 거듭될수록 위험하다는 것뿐이었다. 몸을 잃어버린 나도, 영혼을 잃어버린 진이도, 문제는 교차를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진이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므로 내가 개입할 여지조차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다. 가장 원론적인 결론이기도 했다. 다시 램프로 불려가기 전에 내 몸으로 돌아가는 것. 갑자기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그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중환자실에 누운 내 몸은 가까스로 심장만 뛰고 있고 민주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언제 램프로 불려갈지 모르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진이의 몸은 검역실에 갇혀 있었다. 그것도 구속 재킷에 억압당한 채로 물을 향해 헤엄쳐야 할 때 2중 3중의 파도에 부딪혀 물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셈이었다. 절망이 덮쳐왔다. 격한 분노가 뒤따라왔다. 머릿속 압력이 높아지고 귀가 웅웅 울기 시작했다. 운명의 멱살을 틀어지고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나한테 왜 이러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의 상황과 내가 살아온 삶의 인과관계를 설명해보라 따지고 싶었다. 하다못해 허공에 대고 발차기라도 하고 싶었다. 의무실에 박 선생이 없었다며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금니를 물고 소리 없이 분노를 견뎠다. 언제나 이겨내고 그 다음 또 이겨내기를 요구했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을 생각했다. 모퉁이를 하나 돌면 지금보다 나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나는 철석같이 믿었다. 그 믿음은 내 삶을 지탱해온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지금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바로 신앙을 버리는 짓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자 유일한 것이었으므로. 침팬지나 사람과 달리 보노보는 손과 발의 분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뒤집어 얘기하면 발을 손처럼 쓸 수 있는 종족이었다. 지금 진이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했다. 나는 발을 들어 올려 창살을 움켜쥐고 검지발가락을 뻗어 창살 밖을 더듬기 시작했다. 발끝에 도어록 버튼이 걸렸다. 위에서부터 버튼 숫자를 세어가며 비밀번호를 눌렀다. 두어 번 시도 끝에 잠금 장치가 풀렸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소설 속 진이와 민주가 보여주는 선택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소통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세계에 들어가 함께 따라가다 보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온갖 감정의 경량을 겪고 소설 밖으로 나오면 오랜 여운이 남습니다. 따스하고 다정하고 뭉클한 이야기를 모두 읽어드리지 못해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대여해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